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독일. 독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프랑스와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전이었습니다. 1891년 독일의 참모총장에 취임한 슐리펜은 양면전을 해결하기 위한 군사 전략을 고안하는데요. 그 방법은 병력의 8분의 7은 프랑스에, 8분의 1은 러시아에 배치해 프랑스를 약 40일 만에 빠르게 점령한 다음 이후 철도를 이용해 병력을 러시아가 있는 쪽으로 이동시킨 뒤 러시아군을 점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를 활용해 정해진 시간 안에 병력을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전체 계획이 성공하려면 우선 프랑스를 속전속결로 빠르게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독일의 국경과 맞닿아 있는 곳을 강력한 요새를 지어 방어해 두었기 때문에 정면으로 프랑스를 공격하는 것은 독일에게 너무나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독일은 해결책으로 프랑스를 우회해서 점령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군사병력이 거의 없는 룩셈부르크와 군사력이 약한 벨기에, 네덜란드 등을 통과해 프랑스를 우회해서 포위한 다음 마치 집어삼키는 것처럼 점령할 계획이었습니다.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 위쪽의 병력을 집중했는데요. 위쪽과 아래쪽의 병력 비율이 7대 1로 아래쪽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을 배치할 예정이었습니다. 병력을 집중한 위쪽에선 프랑스를 우회해 포위할 예정이었고 의도적으로 약하게 편성한 아래쪽에서는 위장 공격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후퇴하는 척하면서 적을 유인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쟁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전략이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기원전 216년 한니발 장군이 로마군을 격파했던 칸나의 전투에서 활용한 포위 전술과 비슷한 전술이었습니다. 참고로 슐리펜 장군이 칸나의 전투를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해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슐리펜은 퇴임하기 전인 1905년 자신이 구성한 군사 전략을 문서로 남겨 후임 참모총장 몰트케에게 전달했는데요. 몰트케는 이후 슐리펜이 구상한 내용을 독일의 상황에 맞춰 약간 수정했고 몰트케가 재임하던 시절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의 군사 전략에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전략이 슐리펜이 구상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몰트케가 지휘한 전략을 슐리펜 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몰트케가 수정한 전략으로 독일은 전쟁 초기 서부 전선에서 큰 고전을 겪고 슐리펜 계획은 실패했는데요. 몰트케를 향해 독일의 군사 전략을 망쳐놓은 인물이자 독일을 패배하게 만든 원흉이라는 비판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초기 슐리펜이 구상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주변 상황을 낙관적으로 계산한 도박에 가까운 위험한 전술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고려해야 하는 예기치 못할 상황들을 모두 독일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었죠. 뿐만 아니라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을 초과한 전략을 구상했기 때문에 슐리펜의 전쟁 전략이 사실은 구체적인 전쟁 계획안이 아니라 병력 증강을 요청하기 위한 하나의 구상안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슐리펜 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한 많았다는 것인데요. 슐리펜의 후임 참모총장이었던 몰트케는 신중하고 의심이 많았던 성격으로 슐리펜 계획에서 낙관적으로 단정지었던 상황들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몰트케가 전략을 수정한 시기인 1911년의 독일의 상황은 슐리펜 계획을 처음 전달받은 1905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요. 프랑스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과 함께 러시아 군대의 전투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몰트케는 새로운 전망에 맞춰 위쪽에 집중한 병력을 조금씩 빼내 프랑스와 맞닿아 있는 아래쪽을 보강했는데요. 기존에 7대1로 배치했던 병력을 3대1의 비율로 변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 전선의 병력을 옮겨 원래 최소한으로 배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동부 전선의 병력 또한 보강했다고 합니다. 몰트케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자신이 수정한 슐리펜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으며 실제로 슐리펜 계획은 정말 성공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를 한 곳에 집중하는 기존의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프랑스를 빠르게 점령하는 데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전투에서 독일이 패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전략이었습니다. 몰트케는 여기에 더해 프랑스를 우회하기 위해 통과할 예정이었던 나라 중에서 네덜란드가 독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판단을 부정했는데요.
네덜란드 침공을 취소하고 중립국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합니다. 침공이 예정되었던 지역이 사라지면서 벨기에를 통과하는 독일의 병력이 늘어났는데요. 벨기에를 향하는 초입에 위치한 리에주가 강력하게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벨기에를 빠르게 통과하려면 이곳을 기습 공격해야만 했습니다. 독일 총참모부는 벨기에의 기습 공격을 극도의 기밀사항으로 취급했는데요. 심지어 독일 황제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독일의 재상 또한 이 사실을 공격이 실시되기 며칠 전에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독일의 군사 전략을 살펴보면 이처럼 폐쇄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변 부서와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외교를 담당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민간 지도자는 물론 심지어 해군이나 육군 내부의 다른 부서와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독일의 관료들이 이처럼 폐쇄적인 군부의 특성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밀을 관리하는 군부의 결정에 다른 부서가 함부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독일은 이처럼 정치와 군사 전략이 완전히 구분되었고 심지어 군사 전략이 외교적 결정 사항에 영향을 줄 정도였습니다. 외교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순수한 군사 기술을 우선시한 전략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직면했을 때 적절한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독일의 모습을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독일의 군사 전략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맞춰 전략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없는 경직성 또한 큰 문제였는데요. 앞서 말했듯 독일의 군사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를 이용한 병력 수송이었습니다. 중요 지점에 얼마나 정확하게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가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는데요. 병력 수송은 독일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전략으로 슐리펜 계획에 맞춰 철도 운행 일정표를 아주 세밀하게 작성해 놓았다고 합니다. 조금 유별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쟁을 대비해서 평소에 미리미리 군사 전략을 세워두는 것은 모든 나라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전략이 지닌 문제점은 도중에 전략을 바꾸거나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슐리펜 계획대로 반드시 프랑스를 먼저 치고 그 다음 러시아를 친다는 계획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독일은 슐리펜 계획이라는 단 하나의 군사 전략에 맞춰 모든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전략이 상황에 얼마나 합리적인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정해진 전략은 무조건 발동되어야만 하고 한 번 발동된 전략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슐리펜 계획에 따르면 전쟁 초기 동부전선의 병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독일은 동맹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길 기대했습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에게 일단 독일이 서부전선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야 러시아를 제압할 수 있고 오스트리아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 전쟁 초반에 오스트리아는 러시아를 대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게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 세르비아를 통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죠.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진영의 군대를 배치하면 오히려 러시아가 개입할 명분을 제공한다고 생각했고 세르비아와의 분쟁이 오직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에서만 이뤄지길 바랬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이 나서서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외교 압력을 통해 막아주길 기대했습니다. 7월 마지막 며칠간은 러시아의 군비태세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세계전으로 확장될 위험이 커졌고 러시아가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는데요. 이럴수록 오스트리아는 독일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고려해야 했지만 오히려 러시아와의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오직 세르비아를 응징하겠다는 각오를 고수했습니다. 상황이 고조되어 슐리펜 계획이 발동되면서 독일은 동부전선에서 병력이 부족해졌는데요. 오스트리아에게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갈리치아 지역에 전선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독일의 요청에 오스트리아는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병력을 이미 세르비아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앞서 말했듯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예비 병력을 세르비아 전선에 배치하고 있었는데요.
독일이 긴급 요청을 보내자 예비 병력을 러시아 쪽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철도 운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비 병력의 일부가 이미 세르비아 쪽으로 이동해 있었기 때문에 전체 병력을 일단 세르비아 쪽으로 전부 데려다 놓은 다음 다시 기차를 이용해 러시아 쪽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육군 참모총장인 콜라트는 이런 상황을 8월 6일까지 현지 사령관에게 알리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쪽으로 보내야 할 병력의 일부가 세르비아군과 교전하면서 러시아를 향한 전선 배치가 더욱 늦어집니다. 그동안 오스트리아는 갈리치아 지역으로 진격해오는 러시아군을 효율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는데요. 러시아의 병력이 수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밀리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갈리치아 지역에 예비 병력을 뒤늦게 이동시켰는데요. 예비 병력이 이미 상당히 지쳐 있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동분전선에서 독일군은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 오스트리아군은 크게 싸우지도 못한 채 지쳐버렸으며 9월 초에 전체 병력의 3분의 1을 잃고 얼마 안가 군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여기까지 슐리펜 계획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관계를 잠깐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내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했다는 내용까지 설명했었죠.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는 독일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이뤄진 것인데요. 선전포고 소식을 전달받은 독일 황제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게 전쟁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전쟁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제안을 거절했고 독일 또한 곧바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신에 차 있던 독일은 갑자기 왜 이처럼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시 독일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전쟁을 치를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러시아가 군사 동원령을 선언했고 중립을 지켜줄 거라 확신했던 영국은 지금까지도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독일과 러시아 중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 영국이 프랑스와 러시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전면전이 펼쳐진다면 독일은 전쟁에서 커다란 부담을 떠안아야 했기에 독일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전면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독일 관료들의 머리가 복잡해졌는데요. 7월 29일 독일의 재상이었던 베트만은 독일에 주재하고 있는 영국 대사와 만나 영국의 중립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영국 대사는 독일이 벨기에의 중립을 지켜줄 수 있는지 되물었는데요. 독일은 당연히 이 문제에 확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슐리펜 계획이 프랑스를 점령하기 위해 벨기에를 우선적으로 침공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죠. 독일이 벨기에의 중립을 두고 확답을 하지 못하자 영국은 곧바로 독일의 중립안을 거절했는데요. 같은 날 영국에 주재하고 있던 독일 대사로부터 한 통의 보고서가 전해집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프랑스가 전쟁에 끌려갈 시 영국이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영국의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시점이었고 독일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